안녕하십니까.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사업 자금조달 사안의 발표를 맡게 된 미래센증권의 홍성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청년주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청년주택에 대한 사업은 청년주택 역세권의 시세 대비해서 저렴한 공공, 민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정책 사업입니다. 청년주택은 2016년에 역세권 2030 사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30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다가 2023년도에 청년안심주택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청년주택과 작년에 변경된 청년안심주택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역세권 청년주택 2030은 역세권 350m 이내가 대상이었는데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30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의 95%로 민간 일반 임대료를 책정하였고 특공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로 책정하였었는데 청년안심주택으로 변하면서 민간 일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 민간 특공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5%로 낮춰졌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대한 상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 정책이고 상품으로는 공공임대 그리고 민간임대, 민간임대 중에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에서 70%, 보통 약 50에서 60%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요. 민간임대의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변 시세 대비 75% 수준으로 제공이 되고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 대비 85% 수준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민간임대 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2대8의 비율로 상품을 구성해야 됩니다. 건축적인 측면을 보시면 전용 면적이 기준으로 1인 세대 약 15회배 이상, 15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인 쉐어, 그리고 신혼부부는 약 30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사업 초기에는 2인 쉐어라고 해서 각각의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구성의 상품을 고민했었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현실적으로 각각의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살기가 쉽지 않아서 현재는 2인 쉐어가 신혼부부형으로 대부분 다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인 쉐어 그리고 신혼부부는 세대수 비율이 7대3으로 제공이 돼야 되고요. 최근의 추세는 커뮤니티 시설을 강화하는 분위기라서 커뮤니티 내에 작은 도서관 그리고 헬스장 등 기타 세대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청년안심주택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얼마나 추진이 되었는지를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이 사업이 시작이 된 2017년도에는 약 10,000개의 호실이 인허가 및 착공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작년 기준으로 현재 누적적으로 약 10만 세대가 허가 및 착공,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도표는 각 연도별 추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누적적으로 더하면 총 약 10만 세대의 준공 및 착공 허가 세대가 되었고요. 이 2017년 대비 약 10배 정도 증가하였으니 거의 한 7년, 5년, 6년 사이에 엄청난 사업의 공급량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면적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 지정으로 가는데 촉진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통합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사업 제안서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사전 자문위원회를 열고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서울시에서 끝나고 착공만 자치구에서 합니다. 하지만 사업 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업 제안서 접수는 서울시에서 하고 통합심의위원회도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지만 사업계획 접수는 자치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연락 공고도 자치구에서 하고 다시 서울시로 넘어와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촉진지구 지정 및 고시, 사업계획 승인을 또 다시 자치구에서 받고 착공을 자치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2,000제곱미터 초과의 촉진지구 지정과 인허가 통합심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인허가 기간이 매우 빠릅니다. 근데 초기에는 서울시에서 사업 제안서 접수를 받고 지정 지구까지 서울시에서 나고 착공을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의견 소통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운 면도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와 자치구도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청년주택을 개발하면 무엇이 좋은가? 모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청년주택을 개발하는 것의 가장 큰 인센티브 효과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2종 3종인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동이 될 수 있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동이 될 수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사업성에 큰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용적률을 보시면요. 2종과 3종 약 400%까지 준주거지역으로 변동이 되고요. 2종, 3종 준주거가 근린상업지역으로 변동이 되면 약 540%까지 올라갑니다. 2종, 3종 준주거 근린상업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동이 되는 경우에는 용적률이 680%, 700%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공공기여를 더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공공기여 대비 사업성의 개선을 효과를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용도지역 변경가능 대상지 범위는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더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엔 추가적으로 재정적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취득세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85%의 감면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도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는 85%,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세에 대한 감면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발사업에서 또 중요한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2차 보전에 대한 대상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개발하시면 모두 받을 수 있고요. 지원 금리는 1.5% 이내로 받습니다.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협약은행의 대출을 받으시면은 대출금리가 3.5%를 넘어가면 2% 정도의 지원을 받고요. 대출금리가 3.5% 이상이면 1.5%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자금조달 구조에서 저희는 이 2차 보전 트렌치를 따로 만들어서 별도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자금조달, 청년주택 개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자금조달을 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사례들을 4가지 정도로 추려서 카테고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HF 보증부 대출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민간조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PF를 받는 것인데요. 중공업 가치 기준으로 일반 대주들에게 대출을 받는 구조고요. 세 번째로는 허그 임대리츠입니다. 허그가 출자한 임대리츠가 허그 보증을 통해서 청년주택을 매입하는 구조고요.
마지막으로는 SH, 선매각 구조가 있습니다. SH에서 전체 연면적의 30%를 선매입을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하여 자금을 유통하는 구조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F 보증부 대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F 보증부 대출은 서울시와 협약한 HF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구조인데요. 사업시행자가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하고 협약은행은 HF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때 서울시는 협약은행에게 2차 보전, 앞서 말씀드렸던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보증금액은 총 사업비의 90%를 보증해주고요. 총 사업비라고 하면은 대지비, 공사비, 기타 사업비, 금융비용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주택의 부분은 제외된다는 말씀은 조금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기간은 보증기간인 대출기간 전체를 해주고요. 금리는 CD 플러스 1.75%. 현재처럼 고금리의 시대에는 이 CD 플러스 1.75%의 낮은 금리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린생활시설을 같이 개발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 근린생활시설을 보증에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HF 보증부 대출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근생을 포함했을 때는 근생에 대한 매각대금을 전액 대출금 상환을 하여야 되고요. 근생을 포함하지 않을 시에는 근생대금으로 일부는 상환을 해도 되고 일부는 사업비로 사용해도 되고 시행사의 룸이 좀 커집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근생을 포함하지 않고 HF 대출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서 보증금액의 주택의 부분은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생 부분에 대한 연면적을 퍼센티지로 비율로 제하고 보증을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F 보증부 대출의 단점은 장점은 14년짜리를 매우 싼 금리로 조달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단점은 시행사의 에쿼티가 거의 14년 동안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 큰 단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일반 민간 조달을 통해서 조금 더 구조화를 해보았습니다. 선순위 대출과 후순위 대출을 나눠봤고요. 선순위 대출은 일반적으로 LTV 60% 이내에 민간 조달 트렌치를 하나 A-1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차 보전을 받는 협약은행을 통해서 A-2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의 트렌치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달을 해서 근린생활시설의 분양대금을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사업비를, 근린생활시설의 매각 대금을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현재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 일반 민간 조달에서는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허그 임대리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그 임대리츠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식, HF 보증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일반 민간 조달 PF를 받거나 해서 먼저 개발 기간에 PF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PF 조달을 할 때 허그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선매입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공 시점에 리츠는 허그가 보증을 해준 리츠의 대주들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매입자금 대출을 시행자한테 주면 시행자는 그 자금을 받아서 PF를 상환을 하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선매입을 하고 준공 시점에 매입자금 잔금을 통해서 PF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시행을 하고 토지 인허가까지 득한 이후에 허브의 임대리츠의 토지를 매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토지 인허가 이후에 짧은 기간 안에 원금을 회수하고 일부 이익까지 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구조이고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민간임대 특별법상에 사업 시행자 변경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유치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최근에는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SH 매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 매각의 경우에는 똑같이 HF 또는 일반 민간 조달로 개발 기간 동안의 사업비 조달을 합니다. 하지만 착공 시점에 SH에서 전체 연면적의 30%를 선매해준다는 약정을 합니다. 매매 이행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정별로 품질 점검을 시행하고 품질 점검이 다 통과가 된 후 준공 시점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잔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 시점에 30%를 일부 매각을 하는데 그 매각에 대한 기준이 감정평가 기준이고 감정평가가 그 당시에 시세 기준으로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에서 이제 10년간의 임대 운영기간에 매각을 해야 되는 시점을 30% 물량만큼을 일찍 당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정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었고요. 저희 사업장이 거의 최초로 잔금까지 지급했던 사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씩 풀어서 클로징은 했었고요. 근데 현재는 SH에서 워낙 많은 임대 물량이 있어서 SH 선매입을 잘 하지 않는다고 저는 최근에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SH 선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준공 시점에 연면적의 30%만큼의 매각대금이 들어오고 이 매각대금은 일부는 대출금 상환에 사용을 해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과 이 SH 매각대금을 통해서 대부분의 대출금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일부 배당을 해서 이익을 조기 실현하였었습니다. 그러면 각 말씀드렸던 사업 구조, 조달 구조를 케이스별로 하나씩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F 보증을 통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선능력 청년주택 개발 사업이었고요. 기존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하여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용적률은 680% 언더인 679%로 받았고요. 연면적은 약 5,000평, 공공임대 82세대, 민간임대 217세대, 근린생활시설 약 595평의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2019년 이전부터 조금씩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했었던 사업장이라서 인허가 기간은 명시하지 못했는데 대부분의 인허가 기간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6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서울시 협약을 하였고요. 이 사업장은 2020년 12월 달에 PF를 통해서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 작년 7월에 준공이 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장의 금융 구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렌치 A는 전부 다 HF 보증부 대출을 받았습니다. HF의 보증부 대출로 모든 대출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일부 공공임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임대 부분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각을 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때 매각 대금은 건축 원가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표준 건축비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이익이 남지는 않지만 그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일부 남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매각 대금과 일부 사업비 유보된 금액들 그리고 에쿼티로 해서 약 총 904억 원 정도가 조달이 됐고요. 이 904억 원이 조달이 된 이유는 전체 토지비와 공사비, 용역비 등을 합쳐서 사업비가 904억 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총 904억 원을 HF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었던 사업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서교동에 있는 합정역 청년주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정역에 있는 서교동 청년주택은 준주거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하여 사업을 하였었고요. 지하 5층, 지상 24층의 규모고 용적률은 655%, 그리고 연면적은 약 2만 평, 공공임대 162세대, 민간임대 751세대, 국민생활시설 325평을 개발한 사업이었습니다. 2016년 9월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통합심의에 접수를 하였고요. 2017년 3월에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가 나왔으니까 이 사업인 경우에는 약 6개월의 인허가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HF 보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각을 다 했었고요. 2020년도 4월에 준공을 하고, 그리고 2020년 5월부터 임대 운영을 하여서 현재까지 공실 0%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준공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보다는 이 대단지의 임대주택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안전성의 측면도 그렇고 커뮤니티에 대한 활용도 그렇고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입주민들이 나가시자마자 바로바로 저희는 공실이 채워지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금융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2,270억 정도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공공임대 매각대금 1구와 그리고 선순위 대출 A-1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대주에게 저희가 대출을 받았고요. 그리고 트렌치 A-2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된 은행으로부터 2차 보전 트렌치로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대출 따로 만들고 저희 에쿼티가 약 580억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이후 위에 표가 리파이낸싱이고 위에 구조도가 리파이낸싱이고 아래 표가 초기 대출인데요. 위에 표에서 보듯이 대출 금액이 줄었던 경우에는 이제 근생의 매각대금이 들어오면서 대출금 상환을 하고 그리고 보증금과 더불어 일부 상환을 하는 구조로 하여서 리파이낸싱도 똑같이 일반 대출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는 금리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HF 보증부 대출을 받는 CD 플러스 1.75만큼 저희 금리가 매우 일반 대출 기관도 매우 싼 금리를 적용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삼각지역 청년주택 개발 사업을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고요.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용적률은 약 960%까지 가장 높게 받았었고요. 연면적은 약 3만 평, 세대수는 공공임대가 323세대, 민간임대가 약 763세대,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약 858평 정도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장 곁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시범사업지였었고요. 2016년도에 브릿지론이 조달이 되면서 청년주택 조리안도 진행이 됐고 통합심의 사전자문을 2016년에 접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통합심의 접수, 그리고 조건부 가결, 공사도급계획 체결까지 하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인허가가 약 8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최초 시범사업지인 만큼 인허가도 빠르게 진행이 됐었고요. 2017년도에 허브 임대 리츠를 가지고 본 PF하고 2020년도에 준공하고 입주를 해서 현재까지도 임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공 전에는 일반 PF를 통해서 약 사업비 약 3,500억 원을 모두 다 조달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 조달을 할 때 허브의 임대리츠가 선매입을 한다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을 하였고 허브의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우선주 출자를 일부 하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일부 보통주로 다시 한번 출자를 하면서 리츠의 에쿼티는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허그가 또다시 리츠의 대주들에게 보증을 해주면서 허그의 매입자금 대출을 통해서 시행자인 용산 PF부에게 본 PF 상환을 시켜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광역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 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였습니다. 규모는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이고요. 연면적 약 26,000평, 세대수는 공공임대 95세대, 민간임대 630세대, SH 선매각한 세대수가 약 252세대가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약 2,800평이었고요. 2019년도에 1월에 사전 자문을 받고 2019년도 8월에 사업 승인 고시가 완료가 되었으니 이 사업장도 인허가는 약 7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본 PF를 해서 2020년도에 착공을 하고 22년 12월에 준공을 하면서 저희가 SH에도 SH 매각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2023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임대주택은 202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민간임대주택 637도 모두 다 임차가 완료돼서 공실은 0%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광 청년주택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에쿼티 80억 원과 일부 본 PF 약 2천억 원을 통해서 사업비 2,500억을 조달하였습니다. 실제로 본 PF 2천억 정도에 이제 선순위 트렌치 A-1의 일반적인 조달을 하였고요. 트렌치 A-2 같은 경우에는 2차 보전 트렌치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약은행을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근린생활시설 매각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트렌치로 중순위 트렌치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근생에 대한 이전 확약까지 해서 근생을 활용해서 거의 한 600억 정도를 저희가 조달했었습니다. 이 조달 대금을 가지고 근생 부분은 일부 매각대금 대출금 상환에 사용을 하고, 그 일부는 사업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준공 시점에 SH 매각대금이 들어오면서 매각대금과 그리고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의 선순위 대출을 모두 다 상환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배당으로 조기 사업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자금조달, 청년주택 개발사업 자금조달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말씀하세요. 질문을 약간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의무로 임대하는 기간이 끝나면 매각을 처리를 하는 거인 거잖아요. 그 네. 매각하는 게 일반 분양하듯이 이제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분양처럼 이제 그렇게 매각이 되는 형식인지,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 일반 소비자한테 매각이 되는 형식인지, 아니면 그 건물 자체가 뭐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의 매각이 이루어지는 건지가 그게 하나가 궁금하고, 또 다른 하나는 결국에는 그 임대 의무의 기간을 채우는 동안 이 운영사업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 운영사업자가 이제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개발 과정에서 처음부터 운영사업자가 참여를 해서 이 개발이 시작이 되는 거인 건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업의 그 수익이 나는 구조가 분양 이후에 수익이 많이 나는데, 이 사업 또한 그 마지막에 매각을 해야지만 수익화되는 것인 건지, 아니면 그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플러스 전환이 되는 거인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임대 의무 기간 지금 옛날에는 8년이었고요. 현재는 10년으로 바뀌었는데 10년 이후에 분양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 분양에 대한 방식은 지금 법상으로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일반 분양하듯이 인터넷으로 그 공개 모집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긴 하고요. 저희는 이제 먼저 입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볼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남은 부분들은 일반적인 분양 방식을 통해서 분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사업자. 저희가 처음에 대부분의 사업 시에는 이제 PFV로 한다고 하면요. PFV가 개발 기간에 이제 사업자로 있고요. 운영 단계에도 PFV가 사업주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분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대신에 이 시설 관리와 임대 관리를 다른 업체에게 별도로 외주를 줘서 현재 그 업체들이 이미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료 인센티브를 받았긴 했지만 임대 운영 기간 중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임대 운영 기간 중에는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사업 이익의 실현은 매각을 하면서 10년 뒤 매각을 하면서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중간에 사업 이익을 조기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자금 조달 구조를 통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HF 보증금 대출 대신에 여러 가지 방식을 썼었습니다. 저희가 그 서교동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진행을 하다가 이게 모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해외에는 그 해외 기숙사 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 펀드가 우리가 생각했듯이 몇천억이 정도가 아니라 몇십조짜리 기숙사 펀드가 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 펀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운영에 대한 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서교동 같은 경우가 저희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만큼 통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임대료 기간이 끝나면 이제 임대료가 100%가 되면 기본적으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리츠나 펀드 쪽에 매각할 수도 있고 일반 분양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다 오픈이 돼 있다고 생각이고요. 제가 청년주택을 저희가 한 5,000세대 정도 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수도하고 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 사업에 대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범위가 결국은 상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가에 대한 매각 대금으로 일부 자금 부분을 회수를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아파트 부분을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똔똔 정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엑스타는 그런 플랜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허가 받은 거가 거의 70~80%가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사비가 너무 급상승해서 저희가 처음 서교동 할 때 공사비가 평당 43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 정도 건물 공사비가 800만 원 정도 가요. 그러니까 거의 7년 동안 공사비가 100%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그 청년주택 입장에서는 작은 캐시 자체가 이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 베이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서울시에 이제 자문위원인데 강남 정도가 한 50%에서 70% 사이의 임대료가 상승했고, 강남 외부분이 한 20에서 25%, 젊은 평형이 더 많이 오르고 큰 평형이 더 조금 오르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원가가 땅값이 거의 한 2~3배 상승하고 공사비가 그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착공을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HF의 이자인데 이자가 당초에 시리금리가 1.2%였어요. 그러니까 2.9%에 이제 조달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현재 3.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3.5 플러스 1.7이면 거의 6%에 육박하는 이 이자율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채권은 PI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지금 아까 PFV에 들어가서 또는 서교동은 펀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수익주권 베이스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교동은 당초에 이제 펀드 기준으로 해서 계속 수익주권 매각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운영 플랜을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불광동도 지분이 저희가 한 50% 정도 되는데 그건 PFB의 출자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삼각지 같은 건 저희가 주간 많은 프로젝트고 선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PFB에 뭐 자본 운영 상태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시죠. 뒤에 앉아 있는 분 한 분만. 예, 1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셀다운 없이 아직도 들고 가고 있어요. 네? 수익주권 셀다운 안 하고 아직도 어떻게 들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예. 시행사는 유동화를 시키지 않아요. 저희가 시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라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시행사들은 상당히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 이걸 아까 말한 대로 유동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니치로 변경하면서 이 주택기금에서 일부 그 우선주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출자금 일부를 해소하는 그런 정도의 구조. 그리고 그 외에는 달리 이렇게 액션할 수 있는 플랜이 그닥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 결국 상가 매각 대금이 주요 뭐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질문 빨리 하세요. 그리고 너무 기회 비용이 큰 게 아닌가요? 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매각 10년 후 매각이면은 그동안 기회 비용이 큰 게 아닌가요? 부동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물가 상승률을 해칭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경험을 해보니까 큰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 월세 기준에 대한 포지션이 물가 상승률에 거의 그래도 같은 이 흐름으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제가 30년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지표하고 그 부동산 상승률 지표 자체가 상당 부분 더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그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관점이 있었고 결국은 제가 아무리 돌려봐도 준공 때까지 자금 회수에 대한 포지션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간 거는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기본적으로 상권이 좀 강해야 된다. 그리고 역세권이니까 기본적으로 상가에 대한 수요가 강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 가장 적당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이제 다음 또 분이 대기하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 감기 문제가 심하신데도 와주신 추 대표님하고 발표해 주신 홍 팀장님께 박수.